섣달 금음날 저녁 식사, 단지 음식이 식었다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는 제게 뜨거운 국을 끼얹었고 남편은 차가운 눈으로 제 뺨을 2대나 때렸습니다. 반찬 12가지가 뭐 그리 많다고, 하기 싫으면 꺼져. 저는 소란 피우지 않고 보안폰을 들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았어요. 시작하세요. 섣달 금음날,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저는 주방의 기름 냄새 속에서 좋기 5시간은 절여져 있었습니다. 주방 후드가 윙윙 돌아갔지만 뼈에서 우러나온 고기 향과 생선 향이 파, 생강, 마늘 냄새와 뒤섞여 끈질기게 제 코를 파고들었습니다. 어지러울 지경이었죠. 손을 들어 이마에 땀을 닦자 손등에 묻어나는 것은 온통 기름기뿐이었습니다. 끈적끈적한 불쾌감이 밀려왔습니다. 가스레인지 위 뚝배기에서는 아직도 보글보글 소리가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는 갈비탕이었죠. 일부러 3시간 동안 푹 고았습니다. 국물이 우유처럼 뽀얗게 우러났습니다.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남편 이민중과 그의 누나 이민아, 그리고 명절 인사를 온 친척 몇몇이 시어머니를 둘러싸고 과일을 먹으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설날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방영 중이었고 그들을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주방 문을 넘어 제 귀에까지 들려왔고 유난히 귀에 거슬렸습니다. 어머님, 잠시 쉬세요. 마지막으로 이 생선찜만 올리면 식사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거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재료를 준비하고 채를 썰다 보니 손목이 시큰거려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익숙한 일이었죠. 이 집에 시집 온 3년 동안 섣달 금음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시어머니 손가락 하나 까딱하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첫 해에는 임신 중이었는데 무거운 배를 이끌고 가스레인지 앞에 서 있었죠. 그는 소파에 앉아 지시했습니다. 생선은 딱 8분만 쪄. 1분만 넘어도 질겨져. 2번째 해에는 맹장 수술을 받은 지 1달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재촉했습니다. 친척들 다 오시는데 배달 음식 시켜 먹일 순 없잖아. 그때는 그냥 참고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이민준만 내게 잘해주면 된다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저는 참으로 어리석고 가련했습니다. 저는 생선찜을 접시에 담고 파채와 생강채를 올린 뒤 뜨겁게 달군 기름을 치익 소리가 나게 부었습니다. 향기가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것이 12번째 요리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섣달 금음날 저녁상에는 반드시 12가지 반찬, 즉 12첩 반상을 차려야 했습니다. 매달 풍성하라는 길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12첩 반상을 저 혼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들어야 한다는 말은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치고 시큰한 허리를 주물렀습니다. 그리고 생선찜을 들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막 다다랐을 때 시어머니가 톡 쏘는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게 딱 제가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미 쟨 꼭 저렇게 꾸물거린다니까. 지금이 몇 시인데 친척들 다 배고파서 기다리잖아. 시어머니의 말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아미가 너무 꼼꼼해서 그래요. 음식을 더 맛있게 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남편 이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편을 드는 것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말에 진심이 한 점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저 시어머니를 달래기 위한 말일 뿐이었죠. 꼼꼼하긴 굼뜬 거지.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초에 내가 너 걔랑 결혼하는 거 반대했잖아. 부모도 없는 고아야터가 어디 복이 붙어 있겠어. 하는 짓도 저렇게 느려 터졌고 우리 미나 봐라. 좋은 집에 시집 가서 지금은 명절에 손 하나 까딱 안 하잖아. 나만 이게 무슨 고생인지. 접시를 든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는 단지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실 뿐입니다. 당시 이민준과 결혼하기 위해 저는 일부러 집안 사정을 숨겼습니다. 그가 재벌가 딸이라는 사실에 부담을 느낄까 봐서였죠. 그런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 입에서는
제가 복없는 고아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마음속에 화를 억누르며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음식 다 됐어요. 다들 식기 전에 어서 드세요. 친척들이纷纷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탁 위 음식을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가락으로 2가지 반찬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잡채였고 다른 하나는 갈비찜이었습니다. 둘 다 제가 일찍이 만들어 상에 올려놓은 것들이었습니다. 확실히 조금 식어 있었습니다. 김아미, 너 일 똑바로 안 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8도나 높아졌습니다. 이 반찬들 다 식어 빠졌잖아.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친척들 앞에서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어머님, 이 2가지는 제가 미리 만들어뒀어요. 다른 음식들이 다 되면 같이 드시게 하려고요. 이렇게 빨리 식을 줄 몰랐어요. 지금 바로 데워올게요. 금방해요. 데워? 이제 와서 데운다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식탁을 콱 내리쳤습니다. 옆에 있던 어린 조카가 깜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친척들이 얼마나 배고파했는데 너 그깟 반찬 2개 데운다고 다 기다리게 해? 넌 날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이 집안을 우습게 보는 거야. 이민아가 옆에서 부채질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찬 음식 드시면 위에 안 좋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제가 예전부터 음식은 하나씩 만들어서 바로바로 내놓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듣지도 않으시고 저는 이민아를 보며 속으로 냉소했습니다. 방금 거실에서 귤이나 까먹고 있을 때는 와서 도와줄 생각도 안 하더니 이제 와서 제 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미나 씨. 지금 바로 데워올게요. 저는 섣달 금음날에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 몸을 돌리자 뒤에서 시어머니가 소리치는 것이 들렸습니다. 거기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으로 걸어왔습니다. 눈으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손을 뻗어 옆에 있던 갓 떠놓은 갈비탕 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탕은 뚝배기에서 막 퍼낸 것이라 펄펄 끓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네가 찬 걸 좋아한다고? 그럼 내가 뜨거운 맛 좀 보여주마. 시어머니는 고함을 지르며 그 뜨거운 탕 그릇을 제게 끼얹었습니다. 피할 틈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탕이 촤악 소리를 내며 제 가슴과 팔에 전부 쏟아졌습니다. 순간 온몸으로 파고드는 극심한 고통이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수만 개의 바늘이 제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아, 저는 비명을 지르며 무의식적으로 가슴을 감싸쥐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저는 아파서 목소리마저 떨렸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민아는 입을 벌렸다가 무슨 말을 하려다 다시 삼켰습니다. 바로 그때 이민준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온몸이 국물 범벅이 되어 초라하게 서 있는 저를 보고는 다시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미간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명절에 왜 이렇게 시끄러워? 쟤한테 물어봐. 시어머니는 저를 가리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반찬 좀 데우라고 했더니 싫다고 인상이나 쓰고 있잖아. 누굴 보라고 저런 표정을 짓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버릇 좀 가르쳐 준 거야. 이 집에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지 알려주려고. 아미, 어떻게 된 거야? 이민주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걱정은 한 점도 없고 짜증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파서 온몸을 떨며 눈물을 뺨으로 흘려보냈습니다.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저 싫다고 안 했어요. 막 데우러 가려는데 어머님이 뜨거운 국을 제게 끼얹었어요. 제 팔 좀 보세요. 저는 팔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미 넓은 부위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어떤 곳은 물집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민주는 제 팔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국물 좀 쏟아진 거 가지고 뭘 그래?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엄마도 다 너 좋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신 거잖아. 날 좋으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펄펄 끓는 탕을 내게 끼얹은 게 날 좋으라고 한 거라고요? 이민준 씨, 나 좀 봐요. 나 아파서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소리 지르지 마. 이민준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명절에 친척들 다 와 계시는데 네가 좀 참으면 안 돼? 반찬 12가지 만드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깟 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불평불만이야? 하기 싫으면 꺼져. 꺼져라는 말은 칼이 돼요. 제 심장에 깊숙이 박혔습니다. 저는 눈앞에 이 남자를 보았습니다. 5년을 사랑하고 3년을 함께 산 이 남자. 그의 어머니에게 뜨거운 국물을 뒤집어 쓰고 찢어지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그는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욕하며 꺼지라고 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웃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간의 서름, 3년간의 인내가 이 순간 모두 차가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이민준과 시어머니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습니다. 이 집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거야. 당신들한테 쫓겨나듯이 나가진 않아. 어쭈, 아직도 기가 살아있네? 시어머니는 제가 반박할 줄은 몰랐는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아, 쟤 좀 봐라. 아직도 제 버릇을 안 고쳐? 이 집 주인이 누군지 똑똑히 알려주란 말이야. 이민준은 저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다가와 말없이 손을 들어 제 뺨을 때렸습니다. 짝! 맑고 요란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제 뺨은 순식간에 감각이 없어졌고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꺼지라고 했지, 안 들려? 이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피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제 시선에 움찔하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체면이 깎였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손을 들어 한 대 더 때렸습니다.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세게. 저는 고개가 돌아갈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만하게. 한 친척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이 서방, 아미도 고생이 많았는데 명절에 손찌검은 하지 말게. 맞아요. 어머님도 화 좀 푸세요. 새언니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다른 친척도 거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러나 막무가내였습니다. 잘못해? 제가 뭘 잘못했는데? 오늘 아주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지 않으면 나중에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뛸걸. 저는 심호흡을 하고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반격해야 했습니다. 오늘 그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몸을 돌려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이민준이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어디가? 아직도 성질 부리는 거야? 저는 그를 무시하고 주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주방 거울에 제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가슴 쪽 옷은 국물에 젖어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팔은 여기저기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선명한 손자국이, 입가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의 상처를 만져보았습니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증오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평소에 쓰던 스마트폰이 아니라 평범해 보이는 검은색 폴더폰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보안폰이라서 우리 둘만 번호를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절대 전화를 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익숙하게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는 한 번 울리자마자 연결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미야. 전화기 너머로 익숙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왠지 마음이 불안하구나.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팽팽하게 긴장했던 신경이 한순간에 풀렸습니다. 눈물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저는 흐느끼느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 이서방네 식구들이 너 괴롭혔니? 내가 그놈한테 시집가지 말라고 했잖아. 기어코 가더니 결국 이렇게 서름당하는구나. 엄마, 섣달 금음날 저녁상으로 12첩 반상을 혼자 차렸어요.
지금까지 바빴는데 반찬 2개가 식었다고 시어머니가 끓는 갈비탕을 제게 끼얹었어요. 팔에 물집까지 잡혔어요. 민준 씨는 돌아와서 제 편은커녕 제 뺨을 2대나 때리면서 꺼지라고 했어요. 저는 일의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짙은 살기가 밴 목소리였습니다. 좋아. 아주 잘 됐어. 김아미, 잘 들어. 지금 당장 눈물 닦고 주방에 가만히 있어.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들과 충돌하지 마. 엄마, 저는 걱정할 것 없어. 어머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예전에 말했지. 그들이 널 괴롭히면 바로 전화하라고. 네가 사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사람들을 배치해뒀어. 모두 내 장삼촌 부하들이니 믿을만해. 내가 지금 바로 장 실장에게 전화해서 그리로 가게 할게.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당신은 네가 이민준과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걸 알아서 그동안 내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 네 스스로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길 바랐지. 하지만 그이 씨 집안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힐 줄은 몰랐다. 내 딸을 하녀처럼 부려먹고 손찌검까지 하다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가슴 아픈 심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미야, 기억해. 우리 왕성그룹의 딸은 아무나 괴롭힐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오늘 이 일 내가 반드시 내게 해명을 받아내주마. 엄마 말이 맞았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예전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그냥 참고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들은 갈수록 심해졌어요. 엄마, 시작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어떤 관계도 맺고 싶지 않아요. 좋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주방에서 기다려. 10분 안에 장 실장 사람들이 도착할 거야. 그때 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들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봐. 만약 그들이 내게 무례하게 굴면 바로 장 실장에게 말해. 그가 알아서 할 거야. 네, 알겠어요, 엄마. 전화를 끊고 저는 휴대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꼭지로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온순하고 인내심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주방 밖에서는 시어머니의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안에 숨어서 뭐 하는 거야? 죽은 척 하는 거야? 빨리 나와서 상이나 치워. 친척들 식사해야 하잖아? 이민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새언니.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나오세요. 저는 그들을 무시하고 주방문에 기댄 채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대략 7, 8분쯤 지났을까 밖에서 갑자기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는 매우 크고 급했습니다. 누구야? 명절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문을 두들겨? 이민준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 여시오. 문 밖에서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민준은 잠시 멍해졌다가 욕을 하며 문을 열러갔습니다. 누군데 이렇게 건방져? 문이 열리자 밖에서 일제히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민준의 놀란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당신들 누구요? 김아미 아가씨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도 멈췄습니다. 장 실장님 사람들이 도착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손을 들어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5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키가 크고 표정이 엄숙했습니다. 몸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선두에는 50대 중반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예리했습니다. 바로 장 실장님이었습니다. 어머니 회사의 오랜 집사로 어머니를 수십 년간 모셨습니다. 무술 실력도 뛰어나고 일처리도 번개 같았습니다. 장 실장님은 저를 보자 눈빛이 순간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는 제 앞으로 빠르게 걸어와 공손하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가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늦었습니다. 아가씨?
이민주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아미,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은 누구야? 왜 널 아가씨라고 불러? 시어머니도 멍해졌습니다. 그는 장 실장님 사람들을 보았다가 저를 보았다가 하며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사람 잘못 찾아오신 것 같은데요. 쟨 그냥 우리 집 며느리예요. 무슨 아가씨는. 장 실장님은 그들을 무시하고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물건 챙겨. 아가씨 모시고 집으로 간다. 그리고 그는 다시 이민준과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순간 칼날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벌 받을 준비나 하시지? 이민준은 장 실장님의 눈빛에 겁을 먹고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도 더 이상 행패를 부리지 못하고 옆으로 물러나 섰습니다.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눈앞의 이 광경을 보며 마침내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민준, 시어머니, 당신들이 내게 빚진 것들, 오늘부터 내가 하나하나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받아내 주겠어. 장 실장님의 말은 얼음덩이처럼 거실에 떨어져 모든 사람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민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의욕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10여 초간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장 실장님의 코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뭔데 여기서 헛소리야. 여긴 내 집이야. 어디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야. 보아하니 사기꾼들이 구먼 김아미가 부른 배우들이지? 우리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냐? 그녀는 소리치며 장 실장님에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이민아도 얼른 시어머니의 팔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말로 해요. 다치시면 어떡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장 실장님 일행을 훑으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 실장님 뒤에 있던 2명의 경호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그들의 차가운 눈빛은 위압감이 넘쳤고 시어머니는 2걸음 만에 겁을 먹고 멈춰서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사기꾼? 장 실장님은 차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검은색 지갑을 꺼내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직접 보시죠. 제 명함입니다. 저는 왕성그룹의 비서실장 장성철입니다. 그룹의 일상 업무와 아가씨의 모든 신변 안전을 책임지고 있죠. 왕성그룹, 들어는 보셨습니까? 시가총액 수십조 원에 달하는 기업입니다. 제가 평범한 당신네들을 상대로 사기칠 필요가 있을까요? 왕성그룹, 거실에 친척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부동산이랑 보석 사업하는 왕성그룹? 세상에, 그럼 아미가 왕성그룹 아가씨였단 말이야? 어쩐지 평범한 집안 딸 같지는 않았어. 민준이네는 금덩어리를 며느리로 들여놓고는 왜 저렇게 구박한 거야? 친척들의 수군거림은 바늘이 되어 이민준과 시어머니의 마음에 밝혔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고 시어머니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눈에는 당혹감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강한 그녀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저를 돌아보며 악에 받친 눈으로 소리쳤습니다. 김아미, 이 사기꾼 같은 년? 일부러 신분 숨기고 우리 민준이한테 시집 온 거지? 우리 갖고 놀려고 그런 거 아냐?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저는 그녀의 흑백 논리에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제가 신분을 숨겼다고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가 그녀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아들과 연애할 때 분명히 말했어요. 우리 집 사업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은 건 당신이 매일같이 여자는 돈 너무 많을 필요 없다. 조용히 사는 게 최고다. 부잣집 딸들은 곱게 자라서 시중 들기 힘들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우리 관계를 반대할까봐 일부러 조용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 탓을 하시는군요. 헛소리 마. 시어머니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없는 말 지어내지 마. 제가 지어냈는지 아닌지는 당신이 더 잘 알겠죠. 저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작년에 시어머니와 다툴 때 녹음해둔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에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김아미, 내가 말하는데 너네 집에 돈 좀 있다고 잘난 척하지 마. 우리 민준이한테 시집 왔으면 우리 집 법도를 따라야지. 앞으로 그 돈 많은 친구들이랑 어울리지 마. 우리 집안 분위기 흐리지 말고. 그리고 이것도요. 저는 다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와 통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걔 부모도 없어서 돈이 있어도 불쌍한 년이야. 조만간 그 돈 다 우리 민준이한테 빼돌려야지. 녹음 내용은 선명했고 거실의 모든 사람들이 똑똑히 들었습니다. 친척들은 시어머니를 경멸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잘 익은 토마토처럼 새빨개졌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제게 달려들어 휴대폰을 뺏으려 했습니다. 이 불효막심한 것, 감히 내 말을 녹음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녀의 손에는 어느새 먼지떨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평소 청소할 때 쓰던 것으로 깃털이 다 빠져 앙상한 막대기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먼지떨이를 들고 제 머리를 향해 내리쳤습니다. 아가씨, 조심하십시오. 장 실장님이 소리치며 달려와 시어머니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의 힘은 엄청났고 시어머니는 아야 소리를 지르며 먼지떨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거 놔. 내가 내 며느리 가르치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며느리? 장 실장님은 차갑게 웃으며 손에 힘을 더 주었습니다. 당신이 아가씨에게 뜨거운 국을 끼얹고 당신 아들이 아가씨 뺨을 때린 순간부터 아가씨는 더 이상 당신네 집 며느리가 아니오. 우리 아가씨는 금지옥엽이오. 당신들 따위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이오. 아파. 손 부러지겠어. 민준아, 넌 죽었니? 네 마누라가 외부인이랑 짜고 네 엄마를 괴롭히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민준이 장 실장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저희 어머니 좀 놔주십시오. 말로 합시다. 꺼져. 장 실장님은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끼어들 일이 아니야.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내 팔을 부러뜨려 버리겠다. 장 실장님의 살기 어린 눈빛에 이민주는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멈춰서서 벌벌 떨었습니다. 그 꼴을 본 친척들은 비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너무들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민아가 옆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이건 주거침입의 폭행이에요. 신고? 장 실장님은 비웃었습니다. 마음대로 하시오. 경찰이 와서 판단하게 합시다. 우리가 주거침입인지 당신들이 우리 아가씨에게 고의로 상해를 입혔는지 아가씨 몸의 화상과 뺨의 손자국이 증거요. 그때가 되면 당신들은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금은 물론이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요. 어쩌면 감옥에 갈 수도 있겠지. 이민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장 실장님은 겁먹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 실장님, 그만 놓아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런 사람과 얽히면 실장님 손만 더러워져요. 장 실장님은 제 말에 손을 놓았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신음했습니다. 손목에는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3년간 저는 이 집에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밥하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죠. 집안의 모든 굳은 일은 제 몫이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임산부는 좋은 거 먹으면 안 된다며 매일같이 김치에 밥만 주셨죠. 결국 아이를 잃었고 당신은 제 부주의 탓이라고 했어요. 제가 수술했을 때 병원비 아깝다며 집에서 약이나 먹으라고 해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어요. 저는 격앙된 감정의 눈물이 다시 흘렀지만 이번에는 억울함이 아닌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 집에 잘하면 당신도 제게 잘해줄 거라 믿었어요. 하지만 제가 얻은 건 당신의 끝없는 구박과 이민준의 냉담한 뿐이었어요. 헛소리, 다 네가 자원해서 한 거잖아. 네가 집안일 하겠다고 했고 네가 부주의해서 애를 잃은 거야. 나랑은 상관없어. 자원이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으며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임신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 저는 뼈만 앙상했고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습니다. 이게 임신 5개월 때 사진이에요. 그때 전 매일 집안일을 하고
당신 빨래와 밥을 했어요. 한 번은 주방에서 쓰러졌는데 병원은커녕 꾀병 부린다고 욕하셨죠. 이것도 잊으셨나요? 저는 또 다른 병원 진단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유산후 진단서예요. 의사 선생님이 영양실조와 과로가 원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때 당신이 저를 조금만 더 챙겨줬더라면 제 아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친척들은 사진과 진단서를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장 실장님의 휴대폰이 울렸고 그는 전화를 받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사모님께서 영상통화를 원하십니다. 휴대폰 화면에 어머니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미야, 얼굴 상처는 괜찮니? 팔 화상은? 엄마, 괜찮아. 작은 상처야. 작은 상처? 물집까지 잡히고 뺨을 2대나 맞았는데? 장 실장, 당장 아미 데리고 병원 가. 최고의 의사에게 진료받게 하고 비용은 전부 회사에서 처리해. 그리고 아미 물건 챙겨서 시내 중심에 있는 내 아파트로 옮겨. 거기 도우미들 다 준비해뒀으니 푹 쉬게 해. 네, 사모님. 어머니는 화면 너머로 시어머니와 이민준을 차갑게 쏘아보았습니다. 이씨 집안 사람들 똑똑히 들어. 아미의 치료비, 정신적 피해보상금, 그리고 3년간의 서름은 내 변호사가 당신들과 제대로 계산할 거야. 아미가 무사하길 기도하는 게 좋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당신들 집안을 풍비박산 내버릴 테니. 시어머니는 겁에 질려 벌벌 떨었고 이민준의 얼굴은 후회와 공포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드린 상대가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 화내지 마. 몸 생각해야지. 내가 화가 안 나게 생겼니? 아미야, 다 엄마 잘못이다. 너를 말리지 못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구나. 이제부턴 누구 눈치도 보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가 항상 내 뒤에 있을게. 영상 통화를 마치고 저는 장 실장님에게 말했습니다. 가요, 장 실장님. 네, 아가씨. 장 실장님은 경호원 2명에게 제 짐을 옮기라고 지시하고 나머지 2명과 함께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아미, 이민준이 갑자기 달려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미,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한 번만 기회를 줘. 저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민준 씨, 우리 사이에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내 뺨을 때린 순간 우리는 끝났어요. 당신과 당신 어머니, 누나가 내게 빚진 것 하나하나 갚아나갈 거예요. 안 돼, 아미. 이민준은 무릎을 꿇고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한 번만 기회를 줘. 그의 눈물은 가증스러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이 약해졌겠지만 지금은 역겨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발로 찼습니다. 당신이 지금 비는 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우리 엄마의 보복이 두려워서잖아.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잃을까 봐서. 당신 같은 이기적인 남자는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장 실장님이 우리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이 선생님, 자중하시죠. 계속 아가씨를 괴롭히면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이민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앉아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내 팔자야. 재수 없는 년을 들여서 손주까지 죽이고 집안을 망하게 하는구나. 친척들은 혀를 차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습니다. 곧 거실에는 이씨 가족과 제 짐을 싸는 경호원들만 남았습니다. 저는 3년간 살았던 그 집을 미련 없이 떠났습니다. 밖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과거와 작별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것입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장 실장님이 이미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팔의 화상은 심했고 입원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동안 고통스러웠지만 억울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이민준과 시어머니는 그들의 행동에 대해 뼈저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VIP 병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민준의 여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유나라는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민준과 다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제 그를 자신이 잘 돌봐주겠다고 도발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미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사실에 냉소하며 그녀에게 행운을 빌어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미래는 더 이상 저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 실장님이 최 변호사님이라는 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어머니가 고용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 전문가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겪었던 모든 부당한 대우와 이민준의 외도 사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님은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며 이 소송에서 제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며 이민준을 빈털터리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곧이어 어머니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영상 통화 때보다 더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상처를 어루만지며 이제는 누구도 저를 괴롭힐 수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때 장 실장님이 신문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은 왕성그룹 외동딸 시댁에서 학대당해 섣달 금음날 뜨거운 국세례와 폭행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제 상처 입은 사진과 이 씨 가족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왕성그룹의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잘 됐다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왕성그룹의 딸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무나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지. 장 실장, 당장 홍보팀에 연락해서 기자회견 준비해 내가 직접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이 씨 일가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겠어.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저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장 실장님, 최 변호사님, 그리고 왕성그룹이라는 거대한 힘이 제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승리는 분명히 제 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자회견을 준비시키는 동안 병실 문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비켜요. 내 아내를 만나야겠다고. 내가 왜 못 들어가. 이민준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그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직접 대면해서 끝장을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민준은 엉망인 행색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달려들려 했지만 경호원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아미, 제발 나 좀 살려줘. 그는 울부짖었습니다. 온 세상이 나를 욕하고 회사에서는 잘릴 위기야. 친구들도 다 나를 피하고 있어. 제발 당신 어머니께 말씀드려서 기사 좀 내려달라고 해줘. 저는 차가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왜 당신을 구해야 하죠? 우린 부부잖아. 그는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줄은 몰랐어. 당신 일부러 신분 숨기고 나랑 결혼해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작정한 거지? 그의 뻔뻔함에 어머니가 분노했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내 딸이 3년간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와서 피해자 행세야? 아니에요. 자기가 왕성그룹 딸이라고 미리 말했으면 우리 엄마가 어떻게 걔를 구박했겠어요. 다 자기가 파놓은 함정이라고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함정이라고요? 저는 예전에 그가 보냈던 수많은 사랑의 메시지들을 캡처해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네가 돈이 있든 없든 너를 사랑해. 평생 너를 아껴줄게. 같은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말들 다 잊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집 사업한다고 했을 때 안정적인 게 최고라며 집안일에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건 당신이었어요. 그래도 언론에 터뜨리면 어떡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당신 인생은 내 뺨을 때린 그 순간에 끝났어야 했어요. 이민주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미,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엄마랑 연 끊을게. 평생 당신 시중 들면서 살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그의 모습은 처량했지만 제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지금 비는 건 날 사랑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직장과 체면을 잃을까봐 두려워서잖아. 저는 그가 다른 여자와 호텔 앞에서 찍힌 사진을 던졌습니다. 바로 제게 전화했던 유나였습니다. 이어서 그와 유나가 저를 촌스러운 아줌마라고 비웃으며 제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우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민준의 얼굴은 잿빛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의 파렴치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저는 그가 제 돈으로 유나에게 명품 가방과 보석을 사주고 심지어 아파트 계약금까지 송금한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가 우리 신혼집 아파트를 몰래 자기 어머니 명의로 돌려놓고 제 서명을 위조한 사실까지 폭로했습니다. 그때 최 변호사님이 들어와 이민준에게 법원 소환장을 건넸습니다. 이민준 씨, 김아미 씨는 정식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며 당신을 가정폭력, 외도, 재산은닉으로 고소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또한 상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민준은 소환장을 떨어뜨리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아미,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우리 부부였잖아. 나한테 살 길은 좀 남겨줘야지. 살 길?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내게 폭력을 행사하고 당신 어머니가 내게 뜨거운 국을 끼얹었을 때 내 살 길은 생각해봤어요? 당신이 다른 여자와 내 돈을 빼돌릴 계획을 짰을 때 내 살 길은 생각해봤냐고요? 이건 다 당신이 자초한 일이에요. 이민준은 마지막 발악으로 제가 사기꾼이라고 소리쳤지만 어머니는 내 변호사가 당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고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이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며 이씨 일가의 만행을 폭로했고 저는 담담하게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 결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성 여러분, 부당한 대우에 침묵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지킬 용기와 힘을 가지세요. 제 발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여성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법적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 변호사님의 활약으로 이민준이 빼돌린 재산은 모두 제게 돌아왔고 그는 위자료와 정신적 피해 보상금으로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민준은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그를 따르던 유나를 비롯한 여자들도 모두 떠나갔습니다. 저는 몸과 마음을 추스른 후 대학 시절의 꿈이었던 디자이너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제 재능을 알아본 한 유명 디자인 회사에 입사했고 그곳에서 대학 선배였던 박선우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묻지 않고 따뜻한 위로와 지지로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서서히 마음을 열었고 우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민준의 할머니께서는 제게 진심으로 사과하셨고 저는 그분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하여 이후로도 종종 찾아뵈며 말동무가 되어드렸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저는 박선우 씨의 따뜻한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행복을 선택할 용기를 낸 것입니다. 우리의 결혼식은 바닷가에서 열렸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의 축복 속에서 저는 진정한 사랑과 존중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민준은 나중에 저를 찾아와 용서를 구했지만 저는 이미 그를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낸 후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출소 후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그는 이미 도시를 떠난 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며 남은 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일과 사랑 모두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와 선우 씨 사이에서 사랑스러운 딸 서아가 태어났습니다. 서아를 품에 안고 맞는 섣달 금음날 밤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화려한 불꽃놀이를 보며 저는 마침내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찾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어둠은 모두 거치고 제 인생은 이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딸 서아가 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끔 시골에 계신 이민준의 할머니 묘소를 찾아뵙곤 했는데 반년 전 할머니께서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소식은 이민준의 어머니가 마을 이장님을 통해 전해왔습니다. 그해 가을 우리는 할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초라한 행색의 이민준의 어머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조심스럽고 겸손한 태도로
우리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갓 딴 과일을 서아에게 건넸고 서아가 고맙습니다. 할머니라고 인사하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이민주는 몇 년 전 3살배기 아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남쪽 지방에서 만난 여자와 아이를 낳았지만 여자가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렸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마을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며 묵묵히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흙먼지를 뒤집어 쓴 작업복 차림의 이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고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마침내 제게 다가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고 그 세 마디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저 세월의 무상함을 느꼈습니다. 다 지난 일이에요. 아이 잘 키우고 열심히 살아요. 제 말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들의 집에서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그 속에는 조심스러운 화해의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아는 이민준의 아들과 금세 친해져 마당을 뛰어놀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이민준은 자신이 번 돈이라며 작은 돈 봉투를 건넸지만 선우 씨는 그 돈을 그의 아들 분유값에 보태라며 돌려주었습니다. 그 후 제 디자인 스튜디오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이민주는 가끔씩 제게 연락해 안부를 물었고 저희는 아주 가끔씩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의 섣달 금음날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왔습니다. 이민준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새로운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주방에서는 어머니와 이민준의 아내가 함께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화려한 불꽃이 터져 올랐습니다. 저는 제 곁에 따뜻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 그리고 과거의 상처를 딛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사람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복수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두웠던 과거는 이제 더 밝은 미래를 위한 발판이 되었고 제 인생은 마침내 온전한 평화와 행복으로 채워졌습니다.